새벽에 눈을 떴는데 머리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손을 올려보니 쥐가 가발 속 밀가루를 파먹고 달아났던 시대가 있었죠. 화려한 궁전,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에서도 악취와 벌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귀족의 권위를 상징하던 거대한 가발, 그 안은 발효된 냄새와 해충이 들끓는 작은 생태계였습니다. 가장 우아해 보였던 패션이 사실은 가장 비위생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발의 시작은 허영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기원전 3400년 무렵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과 들끓는 이 때문에 머리를 밀어버렸죠. 민머리는 시원했지만 그대로 두면 두피가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되도록 공간을 띄운 가발을 얹었습니다. 겉은 머리카락이지만 안은 공기가 흐르는 구조였던 겁니다. 재료는 곧 신분이었습니다. 왕족은 인모를 사용했고 평민은 양털이나 식물 섬유로 대신했죠.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발 가격은 곡물값과 맞먹었습니다. 노예는 선택권조차 없었습니다. 삭발도 가발도 허락되지 않았죠. 더위와 해충을 맨몸으로 견디는 것이 신분의 증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문화가 단순한 위생을 넘어 권위의 상징으로 번졌다는 점입니다. 신전 벽화 속 사제들은 과장된 형태의 가발을 쓰고 등장합니다. 태양을 이겨낸 사람, 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머리 위에 얹고 다닌 셈이죠. 생존을 위한 도구가 계급을 드러내는 장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대 로마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더위보다 두려웠던 건 시선이었죠. 탈모는 노쇠와 무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벌이던 장군조차 머리숱 앞에서는 약해졌습니다. 월계관을 깊숙이 눌러쓴 인물,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로마 귀족 여성들은 정복지에서 끌려온 게르만 포로의 금발을 가장 탐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머리 위에 얹고 다니는 셈이었죠. 금발 가발은 부와 권력의 증표가 되었고 노예의 머리카락은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됐습니다. 타인의 삶이 잘려나가 누군가의 체면을 세우는 재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중세로 접어들며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교회는 가발을 허영의 상징이자 신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로 규정했죠. 인위적으로 머리를 꾸미는 건 교만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설교단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이 쏟아졌고 도시마다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가발은 수백 년 동안 유럽의 거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권위를 과시하던 물건이 하루아침에 죄의 상징으로 추락한 순간이었습니다. 15세기 말 유럽을 뒤흔든 건 전쟁이 아니라 병이었습니다. 매독이 귀족 사회를 파고들었죠. 피부에 발진이 올라오고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졌습니다. 풍성한 머리숱이 권위의 상징이던 시대에 탈모는 곧 추문이었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소문은 곧 사회적 사망 선고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두피를 가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머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썹과 속눈썹까지 빠지자 얼굴 전체를 덮는 대형 가발이 등장했죠. 귀족들은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며 점점 커지는 가발로 결점을 덮었습니다. 가발은 치료제가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죠. 더 극단적인 선택도 있었습니다. 음모까지 빠진 이들을 위해 머킨이라 불린 특수 가발이 제작됐습니다. 성병의 흔적을 숨기기 위한 또 다른 가림막이었죠. 수치심을 가리려던 작은 도구는 점점 과장되며 화려해졌습니다. 병을 숨기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과시의 패션으로 변해가던 아이러니한 시기였습니다. 전환점은 한 소년 왕에게서 시작됐습니다. 17살에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들던 루이 14세는 거울 앞에서 분노했죠. 권위는 키와 머리숱에서 나온다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결점을 감추기 위해 가발에 집착했고 전담 장인만 수십 명을 거느렸습니다. 궁정은 곧 왕의 취향을 따라갔습니다. 높고 풍성한 퍼크가 복도마다 넘쳐났죠. 가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분증이었습니다. 크기와 곱슬의 밀도, 파우더의 양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키를 10cm 넘게 높여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노렸으니 머리 위는 작은 무대였던 셈입니다.
이 유행은 곧 바다를 건너 찰스 2세에게도 번졌습니다. 프랑스를 동경하던 영국 상류층은 앞다퉈 가발을 주문했습니다. 값은 집 한 채 전세금에 맞먹었죠. 체면을 잃으니 빚을 지겠다는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가발은 유럽 전역을 휩쓸며 권위와 허영의 상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람 머리카락이 턱없이 부족해졌죠. 장인들은 감옥으로 향했고 처형장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죄수와 사망자의 머리카락이 은밀히 거래됐고 전염병으로 숨진 이의 머리카락까지 재료로 쓰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출처를 묻지 않는 대신 겉모습만 번듯하면 된다는 분위기였죠.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범죄도 따라붙었습니다. 런던 거리에는 가발만 노리는 절도단이 활개를 쳤습니다. 귀족 곁을 스치듯 지나가며 순식간에 벗겨 달아나는 수법이 유행했죠. 심지어 아이를 이용해 낚아채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머리 위 권위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굴욕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표현이 빅 위그였습니다. 큰 가발을 쓴 사람이 곧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영어에서 권력자를 부르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가발은 더 이상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 위선이 뒤엉킨 상징이 되었고 그 무게만큼 사회의 균열도 깊어져 갔습니다. 가발 열풍은 군대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영국 해군 장교들에게 가발은 계급장이었죠. 전투 중에도 벗지 못했습니다. 다만 거대한 궁정식 대신 뒤로 짧게 따은 라밀리 형태로 줄였을 뿐입니다. 머리 위 장식이 곧 권위였으니까요. 문제는 색이었습니다. 새하얀 가발이 고급의 상징이 되면서 장교들은 밀가루 파우더를 쏟아부었습니다. 갑판 아래 숙소에는 늘 고소한 냄새가 맴돌았죠. 밤이 되면 배 안의 쥐들이 그 냄새를 따라 몰려들었습니다. 잠든 사이 가발 속으로 파고들어 밀가루를 파먹고 달아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급 병사들은 가발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자기 머리에 밀가루를 직접 뿌렸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쥐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적과 싸우고 밤에는 머리 위를 지키려 쥐와 싸워야 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던 선택이 또 다른 전장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자 여성들의 가발은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특히 프랑스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한 푸 스타일은 머리 위에 작은 건축물을 세우는 수준이었죠. 철사와 지프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머리카락을 덮었습니다. 장식은 꽃과 과일을 넘어 군함 모형과 정원 풍경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이는 1미터를 훌쩍 넘고 무게는 몇 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미용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몇 시간씩 손질해야 했죠. 목이 버티지 못해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흔했고 촛불이 스치며 화재로 번지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머리 위 과시가 생명의 위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차에 오르려다 가발이 지붕에 걸려 곤란을 겪는 일도 잦았습니다. 극장에서는 뒷사람이 무대를 보지 못해 실랑이가 벌어졌죠. 그럼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사로잡는 순간 불편함은 감수할 만한 대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허영은 점점 더 높은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안쪽이었습니다. 한번 세팅한 가발은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땀과 피지가 스며들고 그 위에 뿌린 밀가루가 체온에 데워지며 천천히 발효됐죠.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머리 위에서 올라왔습니다. 형태를 잡기 위해 바르던 포마드는 돼지 비계와 소 골수로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냄새는 이와 빈대를 끌어들였고 가발 속은 작은 서식지가 됐습니다. 해충을 잡겠다며 내부에 덫을 설치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머리 위에 또 하나의 생태계가 자라난 셈이었죠. 충격적인 사례도 전해집니다. 한 귀족 여성이 가발 속에서 생쥐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은 걸 발견하고 쓰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탁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모래로 문지르거나 향료를 덧발라 냄새를 덮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덮어두는 방식, 그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부유한 귀족의 아침은 밀가루 연기로 시작됐습니다.
하인들이 전용 방에서 가발에 파우더를 뿌렸죠. 얼굴에 종이를 대고 흰 가루를 뒤집어 쓰는 공간. 여기서 오늘날 파우더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체면을 세우기 위한 의식이 일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거리의 빵집 앞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가발에 쓰인 밀가루 양이 연간 수만 파운드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민중은 빵 한 조각을 구하려 싸웠고 귀족은 머리를 더 희게 만들기 위해 국물을 태웠습니다. 분노가 쌓이지 않을 수 없었죠. 결국 그 분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폭발했습니다. 단두대 아래에서 거대한 가발은 오히려 표적이 됐습니다. 권위의 상징이 목숨을 위협하는 표식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수십 년간 고수하던 가발을 벗어던졌습니다. 허영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죄가 되었습니다.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영국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가발에 뿌리는 파우더에 세금을 매긴 겁니다. 흰 가루를 유지하려면 매년 돈을 내야 했죠. 부담을 느낀 중산층은 하나둘 가발을 벗었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판사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발은 패션이 아니라 권위의 장치였죠. 개인의 얼굴을 가리고 감정을 숨긴 채 오직 법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일부 민사 재판에서는 완화됐지만 형사 재판에선 여전히 말총 가발이 등장합니다. 성병의 흔적을 가리려던 도구가 이제는 정의를 상징하는 복장이 된 셈입니다. 허영에서 시작된 물건이 전통이 되어 남아있는 아이러니. 역사는 그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쥐와 해충, 화재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사람들은 가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었죠. 머리 위 악취는 향료로 덮고 불안은 화려함으로 감쌌습니다. 체면을 잃는 순간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면 속에서 더 좋아 보이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필터로 가립니다. 겉모습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은 과거의 거대한 가발과 닮아 있습니다. 가발의 역사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남의 시선을 위해 얹어둔 장식이 결국 나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화려함 뒤에 숨은 본질을 직시할 때 비로소 허영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